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던 한인들이 연방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한인들은 토렌스와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문직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를 알선해 수억 원을 챙겼고 성매수 남성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왔던 한인 등 3명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과반수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성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동결됐던 LA 카운티 지역 렌트비 적용이 해제됩니다. LA시의회도 렌트비 인상을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LA 시정부와 한인 상공인들이 만나서 시정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터시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이 약 4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배우조합은 118일간의 파업을 끝내는 제작자협회와의 잠정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 주요 도시 상점 절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LA시의 상점 절도 건수 증가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가 제자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개솔린 소비 감소 전망과 함께 수요 둔화를 시사하는 각종 지표들이 나오면서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가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화당 3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위 자리를 두고 공방을 했습니다. 미국인 63%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하마스를 휴전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가자지구 통치 방식은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2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은 41년 만에 예비군 사단까지 투입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행로 2곳을 운영하고 매일 4시간씩 공습 같은 군사작전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잠시 전에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주도로 보고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94대 128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브루클린에게 93대 100으로 패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갈라타사라이를 2대1로 꺾고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토펜가 지역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지금 거의 진화가 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일단 소방국의 공식 발표로는 50% 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2200 스웨슨 드라이브 토펜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3.6 에이커가 전소됐고 산불의 확산은 막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주택 한 채가 소실됐지만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터스틴 통합교육부는 오늘 하루 모든 소속 학교들에게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 역사적인 건물로 알려진 경납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대기질 전문가들이 성면을 발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은 경납고 주변 공공토지에서 샘플을 수집해 검사한 결과 터스틴 레거시 지역에서 1% 이상의 성면 반응 양승이 나왔고 벤젠 등과 같이 공기 중 독소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납고 주변과 지역사회 샘플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스틴 시정부는 공원 9곳도 전면 폐쇄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공원들이 추가 폐쇄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베테랑스데이 기념 행사 역시 취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연기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는 연기와 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야외 활동 시에는 N95 마스크나 P100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불주의보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산타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남가주 지역에 산불주의보, 산불경보가 발령됐는데 오늘 저녁 6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하루 종일 산타나 강풍이 남가주 지역을 강타하고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가 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산타나 강풍은 오늘 오후와 저녁에 그 기세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밤까지 한 6시간 정도가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에디스타 같은 경우에도 정전에 대비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풍은 최고 시속 50마일까지 일부 지역에는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들의 경우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피령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서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5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 경쟁자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5%대 49%로 물론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 유권자들을 상대로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대선이 오늘 치러질 경우 누구를 찍겠냐는 질문을 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응답한 유권자 51%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고 49%는 지금은 지지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등록 유권자 48%가 지지 가능성을 닫았고 2%는 마음을 바꿔 지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견인했던 집단에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25%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과 이 영민함을 갖췄다고 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3%가 이 같은 답변을 해서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51%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과 영민함이 있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에서는 무려 90%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답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당연히 민주당의 텃밭이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기도 있었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용이 아니라 은어로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버클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주 유권자 52%가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4%였습니다. 지난 5월의 여론조사와 비교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률은 6%포인트가 늘어났고 지지율은 4%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권 들어 가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 이처럼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가주의 공화당 유권자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해 불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가주의 민주당 유권자나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도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사이 가주민 6,3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민 문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주의 유권자 4명 중 1명꼴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두터운 지지층이었던 40세 미만 젊은 층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불신임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당 지지층인 젊은 층 유권자들의 대선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인 젊은 층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불신임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가주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아성인 가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확률은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도가 높다고 해서 가주의 민주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둘 중에 덜 싫은 사람에게 결국 표를 던지던지 아니면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하게 갈리는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젊은 층과 여성, 라티노 유권자들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식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세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60% 이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AP통신이 시카고 대학 여론연구센터와 미국 성인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공개한 자료 결과 응답자 63%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충분히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팍스뉴스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6%는 바이든의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미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고 봤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반격 정도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만 전쟁의 책임이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에 더 크게 있다는 생각에는 응답자 과반인 66%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권 문제가 내년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낙태권이 쟁점이 된 주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일제히 승리를 거두면서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바이든 대통령 대선 승리 희망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주민투표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에서도 주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낙태권 수호자를 자처해온 댄 매커페리가 당선됐습니다. 또 켄터키주의 민주당 소속 현직 주지사 앤디 베시어 지사도 공화당의 캐머런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들 선거의 공통점은 낙태권이 핵심 이슈로 민주당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낙태권을 최대 쟁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천만 달러치의 광고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선거의 성격은 모두 달랐지만 결과는 유권자들이 낙태권을 지키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낙태권 문제에 의지해 인기 없는 대통령과 오래 끄는 인플레이션, 세계 정세 불안 심화에 따른 하락세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주요 선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연일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승리가 민주당 지지층에는 여론조사에 대한 해독제가 됐고
여론조사는 투표와 다르다는 말이 즉각 바이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주문이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낙태권 이슈의 파괴력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첫 경선을 2개월 정도 앞두고 어제 진행된 공화당 3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2위 자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두 후보 이외에 기업가 출신인 비백 라와스마니 그리고 팀 스카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등 5명만이 참석했습니다.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또 토론회에 불참했고 토론이 열리는 시간대에 토론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별도의 선거 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대선 레이스를 중도 포기해서 빠졌고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더 엄격해진 후보 토론 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된 것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대만 문제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다소 강한 바람 오늘 오후까지 불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은 오늘도 쾌청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져서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5, 6도가량 떨어집니다. 반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낮 기온도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맑고 포근한 주말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중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고 간간히 비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이에 따라 이번 주와는 또 다른 계절 느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4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3도, 46도, 해안 지역은 73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내리지만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45도로 다시 초겨울 날씨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알링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 108가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빈센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4번 노스 방향 에비뉴 N과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윌밍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고 5번 사우스 방향에서 락스포드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동결됐던 LA 지역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 소유주들이 다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LA 시의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발의만 됐는데 LA 시의회에서도 이게 통과돼 세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내 직할구역의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 인상 상한을
3%에서 1%포인트 올린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LA시에서는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 상한선을 4%로 하고 건물주가 전기와 가스세를 지불하는 경우는 6%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정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LA시정부와 LA 한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인상공회의소 상공인들이 LA시 조달청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LA시청에서 타운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과 LA시 조달청이 교류하는 Meet the City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 지역 의류부터 식품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참석해 타운 업체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시정부에 납품되는지 배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계약인증 관할부서, 공공사업부, 항공관할부서, 항구관할부서, 그리고 사업개발지원과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LA 시당국과의 비즈니스 수주 계약을 맺을 경우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조달청과의 비즈니스 외에도 비즈니스론, 시당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었으며 시정부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한 비즈니스 오너들과 즉석 상담을 진행하면서 업주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 비즈니스들은 이날 시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제품과 서비스들을 알아보며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과 LA시 조달청이 서로의 니즈를 채웠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스낵 비즈니스 데일리넛의 대표인 케이든 리 씨는 한인 비즈니스들이 주로 몸을 담그고 있는 의료업이나 식품업 등이 LA시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르멘트 그 유니폼 그 서비스 쪽 하시는 분들 이제 패션 그쪽이 많다 보니까 뭐 여기 LA 시티 임플로이들이 입을 수 있는 뭐 가르멘트 아니면은 그 오피스 서플라이즈 이런 쪽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A시 정부는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 등 세계적인 행사 개최를 앞두고 더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인 LA시 스몰 비즈니스 폴리시 매니저는 이날 열린 미터시티 행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소규모 비즈니스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이어 캐런 베스께서 포커스 하시는 게 Community Level Contract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Minority Owned Businesses, Women Owned Businesses, Disability Owned Businesses, Veteran Owned Businesses 그동안 participate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들한테 조금 더 inclusive한 김봉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미터시티는 지난해에 비해 교류할 수 있는 시당국 관계부처를 확인하고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한인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보탬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5군데 디파트먼이 지금 참석을 했으니까 그쪽 부서에 있는 조달 부서와 같이 많은 얘기를 해서 과연 나한테 내가 서플라이 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LA 한인상인은 내년에도 미터시티 행사를 계획 중이며 내년 행사에는 빌딩 앤 세이프티와 안전, 인허가 등에 관한 부처와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총영서관이 오늘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식품 이력 추적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LA 총영사관이 한미 관세무역 연구포럼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미국의 한인기업과 또 한국의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강화된 식품 이력 추적 제도 규정을 비롯해 예상되는 집행 내용, 또 강화된 관련 제도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주의, 대비 사항에 대해 설명되고 또한 이 기업이 강화된 식품 이력 추적 제도 규정에 따라서 제출하고 대비해야 하는 추적 기록과 데이터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 분야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는데 이 같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관세 통관 장벽이라는 지적 중에 나온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일부 지역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강제화합니다. LA타임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리아 지역 카운티들이 관할 의료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북가주 지역의 선제적인 대응과는 달리 LA 지역은 아직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한인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문직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를 알선해서 수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성매수 남성이 수백 명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검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한인 3명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41살 한국인 이모 씨와 유학생 30살 이모 씨 등 3명입니다.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국 각지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This commercial sex ring was built on secrecy and exclusivity, catering to a wealthy and well-connected clientele, and business was booming. 이들은 주로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신분증과 직장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각종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시간당 $350에서 최대 $600의 고액 현금을 송금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매매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아예 정기적으로 월 이용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운영해온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성매매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들어가려면 열쇠나 비밀번호가 필요한 일반 주거용 아파트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비싼 돈을 내야 하고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기도 까다로운 만큼 고객은 주로 고위층, 전문직 남성이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군 장교,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첨단 기술 기업과 제약사의 임원들까지 포함됐습니다. The buyers in this case are not charged today. They're not named in the affidavit. But I want to emphasize this is an investigation that's just getting going. 수사당국은 성매수 남성 가운데 약 20명을 이미 조사했으며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볼드윈 힐스의 한 식당 장비업체 주차장에서 업소 측의 경비 소홀로 강도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성이 업소 측과 합의했습니다. 한인 여성 멜리사 김씨 변호사 측은 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에 오는 12월 21일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조건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 볼드윈 힐스 지역 5400 제퍼슨 블루버드에 위치한 레스토랑 디포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몇 명의 절도범이 자신의 차량 창문을 깨고 차 안에 두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절도범들이 탄 차량에 접근해 지갑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절도범 차량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업소 측의 경비 소홀로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김 씨가 중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게 돼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트 LA 지역에서 어제 하마스 공격과 관련된 영화가 상영된 후에 밖에서 친이스라엘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간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웨스트 LA 지역에 위치한 뮤지엄 오브 톨러런스에서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내용을 담은 약 45분 길이의 영화가 상영된 것입니다. 상영되기 앞서서 이미 박물관 앞에는 각 시위대가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이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가 하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같이 강렬한 싸움도 이어졌습니다. 박물관 인근에 이미 대기 중이던 경찰은 곧바로 라인을 설치하고 현장을 통제했으며 최소 1명 이상이 구금됐고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시 의원인 잔리 시의원이 LA시 윤리위원회에 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원회 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지난달 17일 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윤리위원회가 윤리규정 위반건을 다루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 케이스와 관련된 조사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리규정 위반 공소시효는 통상 4년입니다. 이 의원 측은 지난달 24일자로 수정된 메모에서 LA시 윤리위원회의 모든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제기한 윤리 위반 혐의는 잔리 시의원이 잉글랜드 전 시의원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6년과 17년 한 사업가와 개발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보고하지 않았고 라스베가스 여행 관련 부패 혐의로 잉글랜드가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잉글랜드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에서 지난 7일에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득표율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에 치러진 브룩헤이븐시 시장 선거에서 한국 이름 박현종 그리고 존박 시의원이 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위를 기록한 로렌 키퍼 후보를 상대로 오는 12월 5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박 의원이 이번 선거에 승리한다면 조지아주 최초의 한국계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박 의원은 2017년 6월 브룩헤이븐시 공원 내 아틀란타 평화의 소녀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처음 당선됐고 9년간 3선 시의원을 역임한 끝에 이번 시장직에 도전한 것입니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올해의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화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메디치 문학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디치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파리 레스토랑 메디테라네에서 이런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강은 불어판 출간에 맞춰 지난 9월 초 파리에서 독자들과 만남의 행사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영국의 왕실 인사로는 처음으로 런던의 한인타운 뉴몰든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선물 받은 김치를 보고서는 이것을 먹으면 매워 머리가 터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교민과 현지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인 뉴몰든 감리교회로 들어갔습니다. 한인회 측은 오는 14일 찰스 3세의 75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김치 한 포기를 항아리에 담아 선물했습니다. 영국 국왕의 식성을 고려해 고춧가루를 절반만 넣고 새우젓과 마늘은 끓여서 냄새를 줄였으며 한입 분량으로 잘라 넣었습니다. That's the one. Will you play in my head? 더불어 갖가지 김치와 구절판, 수정과 등이 차려진 한식 생일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영 행사로 합창과 무용 등이 이어졌고 공연에 사용된 부채를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배워봤습니다. 행사장을 나온 찰스 3세는 부근 카페에서 한국 디저트인 빙수를 먹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스티커 사진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찰스 3세는 지난 1992년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한인타운 방문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역대 왕실 고위 인사로도 처음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인들이 터를 잡은 뉴몰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 현재 한인 10,000명이 거주하고 한국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학원 등 온갖 편의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K컬처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찰스 3세의 이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잠시 이스라엘 관련 속보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통상적 의미의 휴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방금 전 잘라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인도적 목적을 위해 가자지구 북부에서 일시적 교전 중지에 동의했다라고 밝혔지만 정식 휴전은 아니라고 재차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7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3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밑돈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려나요? 헐리우드 배우들의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약 4개월 동안 이어왔던 파업이 종료됐다라고 어젯밤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조합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후 118일간의 파업을 끝내는 제작자협회와 잠정 합의에 승인했다며 파업은 9일 오전 0시 1분에 공식 종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났죠? 네, 종료됐습니다. 잠정 계약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우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의 재상영 분배금을 늘리며 건강, 연금 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배우들이 요구했던 인공지능 AI 활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도 확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합의안은 노조 이사회와 조합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잘 거쳐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업 100일을 넘기면서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커졌고 제작자협회 역시 손실 확대에 따른 압박이 커지면서 지난주부터 양측 모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후 미국 주요 도시 중에서 상점 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뉴욕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24개 도시의 상점 절도 사건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도시별로는 뉴욕의 상점 절도 건수 증가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가 바로 로스앤젤레스, 이곳 LA가 61%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지난해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LA가 미국에서 가장 상점 절도가 심각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LA시의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09%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뉴욕은 올해 상반기 상점 절도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상점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소매업계도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끼친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내려갔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연준 조치와 인플레이션 하락 간에 분명한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것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덕분이며 이는 연준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내려온 만큼 연준 덕분이 아니고 연준 정책은 기껏해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것을 막는 정도였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고점 9.1%에서 줄곧 내려와 6월 3%를 찍었고 9월에는 3.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론상 수요를 끌어내리고 고용, 경제활동의 둔화를 통해 물가 압력을 낮춘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고금리는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줄이는 한편 수요, 투자를 줄인다면서 실제 비교해 항목별로 연준 정책의 기여점을 점수로 매기기도 했습니다. 5점 만점으로 저축, 소비, 투자,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빵점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미국 각지에서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채권은 주로 각 주나 시당국, 지방은행,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했고 이스라엘의 안보와 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스라엘 정부 발행 채권의 인수회사 이스라엘 번드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고 4주 만에 미국 내에서 10억 달러어치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매각은 최단 기간의 기록이고 올해는 이스라엘 채권이 가장 많이 팔린 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번드는 일부 은행과 15개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채권 기금이 대부분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구매자는 플로리다, 뉴욕, 알라바마, 아리조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텍사스, 조지아, 오클라호마, 네바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주정부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개솔린 소비 감소 전망에 더해서 수요 둔화를 시사하는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5.33달러, 브렌트유는 79.54달러로 기록됐습니다. 모두 지난 7월 중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내년 1인당 개솔린 수요가 높은 가격과 인플레이션으로 차량 운행을 시민들이 자제하면서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만든 체중 조절 주사 치료제가 어제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독주하고 있는 비만 치료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영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은 작년 2형 당뇨병의 승인을 받은 일라이 릴리사의 마운 자료를 비만에도 젯바운드라는 상품명으로 확대 승인한 것입니다. FDA는 체질량 지수 BMI가 30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과체중자에게 이 약품의 사용을 승인한다며 저칼로리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클리퍼스의 제임스 하든이 합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적 기대하고 있죠. 네, 근데 어제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서 93대 100으로 패했습니다. 또 브루클린은 하필이면 제임스 하든이 좀 뛰던 팀이에요. 제임스 하든은 휴스턴 너켓츠에 있을 때 브루클린으로 보내달라라고 태업을 했고, 태업? 네,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습에 안 나오고 경기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팀에서 어쩔 수 없이 브루클린으로 보냈습니다. 브루클린으로 가서 뛰다가 제임스 하든은 또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또 태업을 하면서 클리퍼스로 보내달라라고 해서 클리퍼스로 결국 왔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하든이 합류한 이후 클리퍼스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94대 128로 패했습니다. 레이커스 올 시즌 별로 이렇게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는 전망 그렇게 밝은 상태는 아닙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코펜하겐에 먼저 2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후반 막판에 역전 결승골을 허용하는 순간 축구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도 나왔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맨유는 덴마크 출신 공격수 헤일룬이 친정팀을 상대로 2골을 터뜨려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반 40분 비디오 판독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레시퍼드가 상대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은 겁니다. 수적 열세에 물린 맨유는 연이어 2골을 내주면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맨유는 저력을 발휘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으로 다시 앞서갔지만 코펜하겐도 레라게르의 골로 또 한 번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3대3으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후반 42분 클라이슨이 마음먹고 슛한 게 빗나가 모두가 아웃되는 줄 알았던 상황. 회전을 강하게 머금은 공이 나가지 않고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공격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바르다지가 결승골을 터뜨려 코펜하겐이 4대3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브룬의 발목이 잡힌 맨유는 1승 3패로 A조 최하위로 떨어져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Very disappointed because you play very good. I think
We started the game so well, best minutes of this season, and I think the red card changes everything.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케인이 또 멀티골을 터뜨려 갈라타사라이를 2대1로 꺾고 4연승으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브라질 콤비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그의 맹활약으로 브라가를 꺾고 16강행을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